이민자 추방에 나서는 미국. 근데 캐나다에서는 불법 체류자에게 영주권을 준다고요? 이민자로 세워진 이웃나라 두 나라. 과연 미국과 캐나다는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걷고 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요, 이민 정책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두 나라의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한쪽은요, 불법 체류자를 대거 추방하면서도 돈만 있으면 영주권을 살 수 있다는 투자 이민 제도를 보완했고요. 다른 한쪽은 불법 체류자에게 영주권까지 부여하는 제도로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2025년 3월 최근이죠. 캐나다 정부는요, 건설업 등 특정 분야에서 불법 체류자로 일하던 약 6천 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노력은요, 인구 감소하고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려는 취지가 있고요. 실제로 건설 서비스 업계에서는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지금 왜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한 가지 포인트 중에 노동력 부족이었거든요. 건설업계에서 일하는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임금이 올라가고 그걸로 인해서 건설업계가 되게 힘들어지면서 연쇄 부도가 일어난다. 주된 이유는 아니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 일환으로 최근 들어서 이민 쪽에서도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건설 쪽 일하는 사람들을 대거 받았고요. 지금 또 거기에다가 불법 체류자 중에서 건설업계 일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한 거거든요. 캐나다는요, 약 50만 명에 달하는 이 undocumented이라고 하는 미등록 이민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캐나다 이미지가요, 이민 친화적인 국가로 원래는 알려져 있지만요, 실제로는요, 굉장히 선별적으로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특정 직업군에만 기회를 줍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픈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군에 자기가 원하는 지역, 자기가 원하는 직업군에만 영주권을 시기적으로 주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트렌드를 보시면 재작년까지는 요식업, 사람들이 부족해서 요식업 쪽에 많이 받았다고 하면 최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요, 건설 쪽으로 되게 많이 받아요. 또 어떨 때는 뭐 IT 쪽, AI 쪽. 캐나다는요, 오픈을 해놓은 것 같지만은요, 다 오라라고는 얘기하지만 자기네가 원하는 캐러고리, 직업군만 선택해서 받습니다. 어떤 시기에 따라서. 이게 지금 보시면 2020년부터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조금 더 수용적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당시만 해도요, 2024년 말까지 한 1,000명 정도까지 이제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거라서 이게 뭐 없던 게 새로 된 건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 뭐였냐면은요, 그 배우자들 중에 불체자들이 있던 부분들을 이렇게 구제해 주겠다라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아예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캐나다에 있는 건설업만 이제 6,000명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어플라이 하면 6,000명까지 구제를 해주겠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뭐 up to 6,000명까지. 이게 지금 이름이 New National Pathway to Permanent Residence, 이런 프로그램들을 시행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캐나다가 이렇게까지 불법 체류자에게 문호를 열고 있는 반면 미국은 굉장히 강경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돈만 있으면 영주권을 주겠다는 정책까지 발표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추방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소식 들어서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불법 체류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훨씬 더 강경해졌어요. 어느 정도냐면 SNS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선발적으로 또 추방을 하겠다는 거죠. And she took my phone. She started going through my messages. 2024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요, ICE, 이름 멋있죠?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입니다. 27만 명 이상을 작년에만 추방을 해서 10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제가 볼 때 오늘 2025년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미국에서는요, 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어떤 추방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꾸준히 실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에서는요, 불법 체류자를 다른 주나 이민자 친화 도시로 이송하는 정책을 또 각자 선별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어요. 텍사스라는 주는요, 자기네 맘대로 다른 주로 그냥 보내버리거나, 연방이라 그런지 주마다 좀 되게 다릅니다. 어떤 주는 이민 친화적이고 어떤 주는 이민이 배타적이기도 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Fortune,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Fortune에서 얘기하는데요, ICE,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에서 27만 명 작년에 디포테이션을 추방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자, 이민국 사이트에 보시면 이게 지금 4월 9일 날인데요. 일단 이유는 안티세미티즘이 이제 반유대인적 감정인데, 이제 헤이트 크라임처럼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특정 민족에 대한 어떤 비난에 대해서 조금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거긴 하지만 소셜 미디어를 이제는 스크리닝 하겠다는 거예요. 자국 민족들만 아니라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하겠다고 하는 그 뉴스 릴리즈를 냈고 실제적으로 이게 보시면 이제 포브스에서 대대적으로 이제는 이민 신청을 하거나 학생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보겠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좀 논란이 될 수는 있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프라이버시에 관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없애겠다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거죠. 니네가 우리나라 오고 싶으면 우리는 니네 거를 볼 권리가 있어. 안 그러면 오지 마. 이런 거예요. 다른 또 하나가 재밌는 게 있는데 돈으로 영주권을 산다? 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EB5라고 하는 투자 이민 캐러그 중에 새로운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하시면 투자 이민이에요. 이거는 원래 있던 겁니다. 90년대부터 존재했고 트럼프 이제 1기 시절에는 투자금을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특정적인 어떤 투자 프로그램, 프랜차이즈라든지 빌딩이라든지 아파트를 드는 건설사에 어느 정도 액수를 투자를 하면 그 건설사나 그 프로그램에 코타가 있어요. 처음 50명까지 뭐 주겠다. 이게 특정 지역 기준에서 뭐 9억 아니면 뭐 18억 이런 정도로 투자를 하면 원래 5억이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였거든요. 이때 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 때 트럼프의 가족들이 하는 부동산 개발에 연계해서 EB5 투자자를 모집한 사례들이 있으면서 부유층을 위한 특혜다라는 비판이 또 일었고 니네 가족끼리 다 해먹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했어요. 근데 원래 취지는요.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경제적인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거였는데 지금 요번에 나온 골드카드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투자 형식이 아니고 돈을 주면 그죠? 미화로 5 million, 하나로는 거의 60억 정도 되나요? 돈만 있으면 영주권을 주겠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고 측권층에 대한 어떤 봐주기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편으로는 불법 체류자를 강력하게 추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 자본 유입을 위해서 돈 주고 영주권을 살 수 있게 만든다라는 그 이중적 태도를 보여준다는 그런 지적이 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대조적인 정책이 공존하는 미국 그리고 불법 체류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캐나다 결국 이 두 나라의 다른 선택에는요. 어떤 배경과 이유가 숨어 있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세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은요. 이민을 정치적 무기로 써먹고요. 캐나다는 경제적 도구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거죠. 캐나다는요. 고령화와 저출산 때문에 노동자가 절실하고요. 미국은 이미 강력한 국내 경제를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극과 극을 보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불법 이민자가 늘 논란거리예요. 캐나다에서는 경제적 파트너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더 강하죠. 이민의 가장 큰 부분이 적응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민자가 들어와서 이분들이 적응할 때까지 언어, 집이라든지 뭐 사회보장제도를 하는데 돈이 꽤 많이 들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사회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기에는 몇 년이 걸리잖아요. 불법 이민자들은요. 사회보장제도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한도 내에서도 경제활동을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자산 규모들이나 캐시가 많은데 이거를 합법하게 만들어주면서 캐나다는 그런 이유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적극적으로 더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미국과 캐나다 많은 유학생들이 있잖아요. 캐나다는 여러분들이 정책을 좀 보시고 캐나다 안에 있는 좀 이슈들을 좀 보시면 어떤 캐테고리에서 캐나다가 사람들을 요구할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파일럿 프로그램들이 되게 캐나다는 많거든요.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보면 인력이 부족한 곳에 되게 선택적으로 이민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캐나다도 지방 소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럼 그 지방에 가서 살 사람들을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직업군을 보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학교를 가실 거면 그 지역으로 학교를 가시든지 지금 같은 경우도 컨스트럭션, 그 한마디로 건설 쪽에 사람을 찾고 있다면 지금도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부족하겠구나라고 해서 전문가들과 상의하시고 이제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민을 고민하신다 그러면 그리고 학교를 또 오시든지 뭐 새로 트레이닝을 받고 싶다 하시면 그쪽으로 하시면 조금 더 이민에 도움이 되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민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미국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책이 너무 익스트림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앞으로 될지는 조금 더 보시면서 미국을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또 이런 포인트를 좀 찾아내실 수도 있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포기하라라기보다는 조금 더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과 캐나다의 이민
정책이 어떻게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지는지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 두 나라의 상반된 정책은요,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달라질 것으로 보여요. 뭐 그 지정학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요, 미국의 정책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좀 어프로치도 하고,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도 또 투자 이민을 유치를 해서 또 지금 되게 좀 침체되어 있는 경제에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좀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불법 체류자 합법화 정책도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굳이 외국에서 데려오는 것보다는 이미 적응돼 있는 인원들, 그리고 또 블랙 마켓에 있는 돈들을 수면으로 또 끌어 나오는 것에도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은데,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두 나라가 상반된 정책을 펼치는 것도 되게 좀 흥미로운데요. 여러분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더 흥미로운 이슈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